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퀸즈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3명의 세입자가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한국음악재단이 주최하는 테너 존 노 뮤직 리사이틀이 오는 18일 케네기홀 젠켄홀에서 열립니다. 뉴욕주가 2주택 난방 전기화 등의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12일 이른 아침 브루클린 브라운스톤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화재 원인은 리튬 이온 배터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 소방국은 13일 지난 주말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화재 원인은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밝혔습니다. 소방국은 화재 발생 지점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구동되는 스쿠터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2일 오전 4시 30분경 알바니 에비뉴 242번가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모든 창문과 문에서 화염이 강하게 나오며 불길이 거세 화재 진압에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로라 카바노 소방국장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연기가 나지 않아 연기 감지기가 무용지물이라며 배터리는 이처럼 예고 없이 갑자기 폭발하며 순간적으로 엄청난 화재를 일으킨다고 경고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올해만 뉴욕시에서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가 238건 발생했으며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총 17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바노 소방국장은 아마존과 월마트 등의 소매업체에 불법 배터리 판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인증되지 않은 불법 장치를 집에 두는 것은 시한폭탄을 두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퀸즈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3명이 칼에 찔려 사망했으며 54세 용의자는 세입자와의 갈등이 있었다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퀸즈 세인 올번스의 밀번 거리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7시 16분경 54세 남성이 113 경찰서에 걸어 들어와서 자신이 세입자들과 갈등이 있었으며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집 주소를 얘기했습니다. 이후 해당 주소로 간 경찰은 집 내부에서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모두 몸에 여러 차례 칼에 찔린 흔적이 있는 상태로 죽어있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중 1명은 2층에서 나머지 2은 지하에 위치한 침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며 그들 모두 몸에 심각한 칼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현재 다른 용의자에 대한 가능성은 수사하고 있지 않으며 54세 남성을 신문을 받기 위해 연행됐습니다. 한국음악재단이 주최하는 테너 존 노 뮤직 리사이틀이 오는 18일 카네기홀 젠켄홀에서 열립니다. 박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너 존 노는 13일 본사를 방문해 11월 18일에 열리는 리사이틀과 한국음악재단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올 6월에 발매된 존 노의 정규 앨범 그리움에 수록된 독일 가곡과 한국 가곡을 선보일 예정이며 한인 이주 120주년을 기념하는 테마를 토대로 다양한 언어로 노래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음악회로 이게 또 이렇게 팀이 있어서 1부는 독일 가곡, 이태리 가곡, 프랑스 가곡, 러시아 가곡, 또 이제 영어권의 그런 가곡들로 일부를 이제 좀 셀리를 했고요. 그리고 2부 때 이제 한국 가곡으로 전체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다가오는 18일 카네기홀 리사이틀은 존 노가 한국에서 데뷔하고 처음으로 갖는 해외 무대로
존노는 이제 세계 클래식 무대로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존노는 미국 명문음대인 존스 홉킨스대 피바디 음악대학 성악과와 줄리아드 음악대학원, 예일대 음악대학원을 졸업해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성악가입니다. 존노는 2020년 팬텀싱어 준우승팀 라비던스에서 테너로 활약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첫 클래식 앨범과 크로스오버 앨범에서 멀티 플래티넘을 달성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존노는 이처럼 정통 클래식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음악을 폭넓게 다루게 된 계기로 한인 이민자로 20여 년을 미국에서 살며 다양성을 중요시하게 된 배경을 꼽았습니다. 1살 때 와서 7살 때까지 있다가 대학교 8학년이라 그래야 되나요? 좀 공부를 좀 미국에서 한 20년 정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도 좀 이민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좀 이민자들 그런 좀 정체성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한국인인가, 내가 미국인인가, 뭐 그런 좀 그런 혼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좀 음악으로 저는 좀 그런 걸 많이 극복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테너 존노의 뮤직 리사이트를 주최한 한국음악재단은 꾸준히 재능 있는 한인음악가의 데뷔 무대를 열고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KMF가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공립학교 학생 및 교직원 50여 명을 초대해 K-클래식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제 공연을 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한국에서 이렇게 저를 또 저의 공연, 의미 있는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게 뉴욕 현지에서 그리고 이 미국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오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잊지 못할 그런 공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평생에 저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은 잘 몰랐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곧 공연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감미로운 테너 존노 뮤직 리사이틀 티켓은 카네기홀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가 2050년까지 주택 난방, 전기화 등의 친환경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민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뉴욕주 싱크탱크 엠파이어 센터는 지난 8일 뉴욕주의 주택 난방 전기화 정책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차가운 현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85% 감축할 계획인 뉴욕주는 2030년부터 천연가스 등 석탄 연료시설 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전기 펌프 교체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펌프 교체에 약 14,600달러에서 46,200달러가 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포함한 것으로 순전히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전기 펌프로 교체한다고 해도 본전 찾기까지는 최대 19년이 걸립니다. 전기 펌프가 천연가스 등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긴 하지만 연간 절약 비용은 2,400달러 정도입니다. 전기 펌프 수명이 약 15년인 점을 고려하면 난방 비용 절감은커녕 오히려 적자인 구조입니다. 보고서는 뉴욕주가 제안한 전기화 의무 프로그램은 막대한 비용에 비해 이익은 거의 없다며 바이오 디젤, 재생 가능 프로판 가스 등 더 저렴한 청정 에너지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컬럼비아대가 어제 대학병원 부인과 의사로 재직하며 수천 명의 환자에게 성범죄를 일삼은 로버트 헤든의 피해자 6,500명에게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과 컬럼비아대 어빙 메디컬 센터가 13일 발표한 피해 보상안에 따르면 그들은 약 6,500명의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직접 통지문을 보내 로버트 헤든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알리고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1억 달러 규모의 생존자 정착 기금을 신청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헤든의 범죄를 방치한 데 대해 별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시시피크 컬럼비아대 총장과 카트리나 암스트롱 어빙 의료센터 원장은 언론 보도문을 통해서 용감한 피해자들의 고발로 헤든의 범죄 전모가 드러났다며 우리 컬럼비아 대학교가 이 피해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와 별도로 성인 생존자법에 의거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1년의 시한이 있어 올해 11월 23일 이후에는 소송 창구가 닫히게 된다고 대학 당국은 밝혔습니다. 헤드는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컬럼비아 대학 부설 어빙 메디컬 센터와 뉴욕 장로교 병원 부인과에서 근무하면서 병원을 찾은 수천 명의 여성 환자들을 끔찍하게 성추행한 4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올해 7월 선고 공판에서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내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이제 중국은 더 이상 경제를 자랑할 입장이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년 전인 2021년만 해도 동방은 뜨고 서방은 진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국이 미국을 밀어낼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했지만 이제는 미국 경제가 활기를 띈 반면 중국 경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에는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지방정부의 부채, 소비자 신뢰도 하락, 디플레이션, 생산성 감소 등 전 방위적 어려움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국내 총생산은 2021년에는 미국의 75% 수준이었지만 올해 3분기에는 2017년 수준인 64%에 그쳤으며 결국 6년 이상을 뒷걸음질 친 셈입니다. 특히 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화하면서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경제 정책이 효과가 있음을 인지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인플레 감축법, 반도체법, 전기자동차법 등을 제정하면서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한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사실상 금지시킴에 따라 중국의 고삐를 완전히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중국으로 몰리던 다국적 기업의 투자는 거의 대부분 미국으로 몰려왔고 외국에 공장을 세웠던 미국 기업도 다시 미국으로 회귀하는 등 미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 분석가들은 현재 세계 경제를 한마디로 분석한다면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완전히 뿌리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대법관들이 기업인들로부터 공짜 호화 여행을 제공받는 등 특혜 논란이 일자 사상 처음으로 자체 윤리 강령을 채택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법관들의 행동 강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윤리 강령을 채택했으며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윤리 강령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수년간 대법관들이 다른 법관들과는 달리 어떤 윤리 규범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윤리 강령에는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금전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 유지 의무 등을 포함해 세부적 행동 규칙이 명시돼 있습니다. 연방대법관은 가장 높은 도덕성을 가졌다고 여겨지며 존경을 받아왔지만 흑인인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수십 년간 텍사스의 부동산업자로부터 자가용 비행기 등을 이용한 호화 여행과 값비싼 스포츠 경기 티켓 등을 제공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대법관은 지난 91년 대법관에 지명돼 현재 9명의 대법관 중 가장 오래 재직한 법관이지만 기업가들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세무얼 엘리토 대법관도 지난 2008년 억만장자 펀드 매니저와 알래스카로 낚시 여행을 즐기는 등 대법관들은 종신책임을 이용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 내에서 미국 정부가 지나치게 이스라엘 편을 든다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연판장이 돌고 있으며 이 연판장에 100여 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연판장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을 대량 학살 공범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국무부 하급 직원이 주도한 것으로 국무부와 국제개발처 직원 100여 명이 서명을 했고 국무부
지휘부에도 전달됐습니다. 이들은 연판장에서 미국의 이스라엘 정책을 다시 평가해야 하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휴전을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지지 연설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무부 정치군사구 의회 담당 과장 조시 폴은 미국이 민간인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한 도덕적 고민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내부에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단합을 강조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사태가 개인적으로 엄청난 괴로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자기 자신도 괴롭다며 또 직원 일부가 우리가 취하는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의견 교환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미국 대학 유학생은 다시 증가세로 반전됐지만 국내 학생의 대학 진학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방국무부와 국제교육협회가 2022-23학년도 미국 내 유학생은 전년보다 12% 증가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는 4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유학생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 유학생이 29만 명으로 국가별 1위를 기록했지만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인도 출신은 26만 9천 명으로 2위지만 전년보다 무려 3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중국과 인도에 이어서 한국도 3천 명이 늘었고 카나다, 베트남, 대만 출신 유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내 학생들의 대학 진학은 줄어들었습니다. 전국학생정보공시센터는 2023년 가을학기 신입생은 전학기보다 3.6%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높은 학비에도 불구하고 졸업 뒤에 직장이 높은 수입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대학교 등록률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8% 감소했으며 팬데믹 이후 대면 수업이 재개됐음에도 감소 추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데 대해 이 같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펙 재무장관 회담 뒤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경제는 근본적으로 튼튼하며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라며 무디스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장기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 정부 부채를 갚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연방정부가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설계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에 대해 미국 경제가 잘하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셧다운이 생긴다면 불필요한 경제적 역풍을 일으킬 것이라며 공화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중국 측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특정 산업을 과도하게 지원함에 따라 공급 과잉을 초래, 다른 국가의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으며 중국도 이 같은 우려를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 공급망, 공정경제, 청정경제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무역 부분 등은 추가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소매업계가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과도한 재고 처리를 위해 할인 판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소매업체 30개를 조사한 결과 3분의 2가 동종업계 대비 재고 자산 회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판매가 부진하거나 재고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매업계는 지난해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에 직면,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면서 과잉 재고로 몸살을 앓았으며 올해도 2년 연속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올해는 연말 쇼핑 시즌 지출액이 인플레이션이 비슷한 수준인 예년 보다 3-4% 증가에 그쳐 5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면서 소매업계는 앞다퉈 재고 처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매업계들은 제한된 소비 지출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만큼 다른 업체보다 늦으면 재고를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훨씬 앞서서 할인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소매업계는 올해 매출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쇼핑 시즌에 대비한 임시 노동자 고용을 2021년보다 약 40%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미국 주택 매입자의 평균 소득 중간값이 1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생애 첫 주택 매입 평균 나이는 35세, 주택 재매입자의 나이는 58세로 조사됐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올해 주택 매입자들의 평균 소득 중간값은 10만 7천 달러로 지난해 8만 8천 달러보다 1만 9천 달러, 약 20% 가까이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의 주택 매매를 조사한 것으로 전체 매매 중 생애 첫 주택 매입이 전체 32%로 전년 26%보다 증가했지만 1981년 이후 생애 첫 주택 매입 평균 비율 38%보다는 낮은 것입니다. 또 생애 첫 주택 매입 평균 연령은 35세, 주택 재매입 연령은 58세로 조사돼 지난해 36세와 59세보다는 1년 빨라졌습니다. 특히 주택 매입자의 70%가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1981년 같은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으며 독신 여성 매입 비율은 19%, 독신 남성 매입 비율은 10%를 기록했습니다. 인종별로는 81%가 백인으로 지난해 88%보다는 낮아졌고 히스패닉과 흑인이 각각 7%, 아시안이 약 6%를 차지했고 해외 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 비율이 전체 10%로 지난해 8%보다 상승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 인권단체인 헌법권리센터가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 지구에서의 대량 학살을 방치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6월에 출범한 재외동포청의 내년 예산이 1,055억 원으로 올해 재외동포 재단 예산 630억 원보다 1.7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당 속의 야당으로 불리는 조 맨친 연방 상원 의원이 한국과 중국의 합작 배러리 사업이 공정무역을 저해한다며 미국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 7대 주요 범죄가 1,800여 건으로 6개월 연속 10,000건을 넘어섰으며 자동차 절도가 11.3%로 주요 범죄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추수감사절 연휴에 50마일 이상의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5,540만 명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은 수치로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01년 1월 발생한 연방의사당 폭동을 지지한 조셉 스트릭랜드 텍사스 교구 주교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구글이 애플 아이폰 등을 통한 검색 광고 수익의 36%를 애플에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애플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경쟁시킴으로써 거액을 받아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10월 소비자 전망조사에 따르면 미국민들의 1년 뒤 예상 인플레이션이 전달 3.7%에서 3.6%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3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2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37분입니다.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재능 있는 한인음악가의 데뷔 무대를 열어주는 한국음악재단 주최 테너 존노 리사이틀이 오는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카네기홀 젠켈홀에서 열립니다. 테너 존노는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소화해 세계적인 오페라 전문 잡지 오페라 뉴스에서 감미로운 테너, 천부적인 테너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카네기홀 젠켈홀에서 가슴을 울리는 선율을 감상해보세요. 뉴욕 아미즈 앙상블 합창단이 오는 12월 10일 일요일 오후 5시 반 웨스트버리에 있는 한울림 교회에서 뉴욕 한인 청소년 센터 후원 겨울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비발디의 글로리아, 슈베르트 미사곡 2번 쥐장조 등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곡들이 연주됩니다. 나눔의 계절인 연말을 맞아 뉴욕 한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열리는 기금모금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14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